월드노스의 경치는 그 규모가 수수하며 매우 아름답기는 하나 웅장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주 와본 사람이나 그 호숫가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호수는 너무나 깊고 맑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호수는 길이가 반마일에다 둘레의 길이가 1과 4분의 3마일에 이르는 맑고 깊은 초록빛의 우물이며 61에이커 반쯤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다. 소나무와 떡갈나무 숲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샘물로서 구름과 증발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유입구나 유출구가 없다. 호수를 둘러싼 산들은 수면에서 40피트 내지 80피트의 높이로 가파르게 치솟아 있다. 그러나 동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산들은 4분의 1마일과 3분의 1마일의 거리에서 각각 100피트와 150피트의 높이에 이르고 있다. 이 일대는 완전한 삼림지대이다. 콩코드의 모든 강과 호수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멀리서 본 색깔이며 다른 하나는 가까이에서 본 좀 더 본래의 색깔에 가까운 색깔이다. 첫 번째 색깔은 빛에 많이 좌우되며 하늘의 색을 따른다. 여름날 청명한 날씨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는 청색으로 보인다. 특히 물결이 일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모두 똑같은 색깔이다. 폭풍우가 부는 날씨에는 때로는 어두운 청회색을 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바다의 색깔은 대기에 뚜렷한 변화가 없을 때도 어떤 날은 청색, 그 다음 날은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한다. 나는 사방이 눈으로 덮였을 때 콩코드 강의 물과 얼음이 풀처럼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청색이야말로 액체 상태이건 고체 상태이건 맑은 물의 색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트 위에서 우리 마을의 강과 호수들을 똑바로 내려다보면 매우 다른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드노스는 똑같은 관측 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때는 청색으로, 어떤 때는 초록색으로 보인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이 호수는 양쪽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덕 위에서 보면 호수는 하늘의 색을 반영하고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래가 보이는 호숫가의 물은 누런 색조를 띠고 있으며 조금 더 깊은 곳은 옅은 녹색, 그러고는 점차로 색이 진해져서 호수의 중심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은 한결같이 어두운 초록색이다. 빛의 상태에 따라서는 언덕 위에서 보더라도 호숫가 근처의 물이 선명한 초록색일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거진 숲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래가 깔린 철로뚝 옆의 호숫물도 초록색이고 봄에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호숫가물도 초록색이니 그것은 단순히 기본색인 청색이 모래의 노란색과 뒤섞인 결과일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월든 호수가 눈이라면 그 홍채에 해당하는 부분의 색깔이다. 이 부분이 또한 봄에 호수 바닥으로부터 반사된 태양열과 땅을 통해 전해진 태양열로 인하여 얼음이 맨 처음 녹아서 아직도 얼어있는 중심부 둘레에 좁은 운하를 만드는 부분이다. 우리 마을의 다른 호수나 강처럼 월든호수도 맑은 날씨에 물결이 일 때에는 수면이 태양빛을 직각으로 반사하기 때문인지 또는 수면 자체에 섞인 빛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약간 떨어져서 보면 하늘색보다 더 짙은 청색으로 보인다. 그런 때 호수의 수면 위에 자리를 잡고서는 물 위에 비친 그림자를 보기 위해
따로따로 나누어진 시선으로 보면 물결 무늬의 비단, 즉 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비단이나 칼날에서 바라는 것 같은 비할 데 없는 밝은 청색을 보게 된다. 이 말로는 도저히 표현 못할 밝은 청색은 하늘 자체보다도 더 하늘색에 가까운 색으로서 호수물의 원래 색깔인 어두운 초록색과 더불어 물결의 양쪽 색깔로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색깔과 비교하면 원래 어두운 초록색은 진흙처럼 탁하게만 보이는 것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해가 서쪽에 지기 전 구름 사이로 보이는 겨울 하늘의 조각처럼 유리 같은 녹색을 띤 푸른색이었다. 그러나 유리잔에 호수물을 떠서 햇빛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같은 양의 공기처럼 색깔이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커다란 판유리는 초록빛을 띠지만 같은 유리의 조그만 조각은 색깔이 없다. 월든 호수물을 얼마나 큰 몸체로 담아보아야 초록빛을 띨지 내가 실험으로 증명을 해본 일은 없다. 콩코드 강의 물은 똑바로 내려다보는 사람에게는 검은색이나 매우 짙은 갈색으로 보인다. 이 강물은 대부분의 호수물처럼 그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의 몸 색깔에 누르스름한 빛깔을 가미해준다. 그러나 월든 호수의 물은 수정과 같이 맑기 때문에 수영하는 사람의 몸은 설화석고의 백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한층 더 부자연스러운 색깔인 것이다. 게다가 사지가 확대되고 뒤틀려 보이니 그 백색은 더욱 기괴한 효과를 내게 되어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의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호수의 물은 너무나 투명해서 25피트나 30피트의 깊이라도 그 바닥을 쉽게 볼 수 있다. 보트에 노를 젓고 있노라면 물 밑 수십 피트의 깊이에서 헤엄치고 있는 퍼치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이 물고기들의 크기는 고작 1인치를 넘지 못하지만 퍼치는 세로의 줄무늬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니 퍼치는 매우 금욕적인 물고기임에 틀림없다. 몇 해 전 어느 겨울날 나는 강꼬치 고기를 잡으려고 호수에 얼음 구멍을 여러 개 뚫은 적이 있다. 물가로 올라서면서 얼음 위에 도끼를 던져 두었는데 무슨 마가 들기라도 한 것처럼 이 도끼가 20여 미터를 미끄러지더니 얼음 구멍 하나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곳은 깊이가 25피트쯤 되는 물속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얼음 위에 엎드려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호수 바닥 한쪽에 도끼가 쇠 부분을 아래로 자루를 위로 하여 똑바로 서 있고 자루는 호수의 맥박에 따라 좌우로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냥 놔두면 그 도끼는 자루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똑바로 선 채 흔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갖고 있던 얼음 끌로 도끼 바로 윗부분에 얼음 구멍을 하나 더 낸 다음 주머니 칼로 그 근처에서 가장 긴 자작나무를 잘라 가져왔다. 올가미를 만들어 자작나무 끝에 매단 후 조심스럽게 구멍 속으로 내려뜨려서 도끼자루의 손잡이 아래로 씌우고는 자작나무에 매단 줄을 당겨서 도끼를 다시 건져냈다. 호숫가는 한두 군데의 작은 모래사장을 제하고는 도로 포장용 돌처럼 매끄럽고 둥근 하얀 돌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파른 데가 많아서 물속으로 펄쩍 뛰어들어가면 머리 위를 넘기기가 일쑤이다. 호수물이 그처럼 투명하지 않았더라면 맞은편 물가에 도달할 때까지 바닥을 다시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이 호수가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이 흐린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언뜻 보면
수초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 수위가 높아져 잠기게 된, 그래서 호수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작은 풀밭을 제외하면 눈에 띌 만한 수초라고는 자세히 찾아보아도 창포나 부들은커녕 노란색이나 흰색의 백합도 볼 수 없으며 약간의 작은 심장초와 가래풀, 그리고 한두 포기의 순채 정도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이들 수초마저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 식물들은 호숫물처럼 깨끗하고 밝다. 물가의 흰 돌들은 물속으로도 5m나 10m쯤 더 뻗쳐 있고 그 다음은 깨끗한 모래가 바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는 약간의 침전물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가을에 떨어져 물결에 흘러온 나뭇잎들이 바닥에 쌓여 썩은 것이리라. 한겨울에도 보트의 닻을 걷어올리노라면 새파란 풀잎이 걸려 따라 올라오기도 한다. 월든호수 같은 호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2마일 반쯤 떨어진 9에이커 코너에 있는 화이트 호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12마일 이내에 있는 호수들은 내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월든호수만큼 맑고 샘물과 같은 성질을 가진 호수는 보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부족들이 이 호수의 물을 마시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깊이를 재보고 그러고는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졌겠지만 호수의 물은 여전히 푸르고 맑기 그지없다. 월든호수는 이따금씩 마르기도 하는 그런 샘은 아닌 것이다.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봄날에도 월든호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며 옅은 안개와 남쪽 바람을 동반한 부드러운 봄비를 맞아 호수의 얼음이 녹고 있었을 것이다. 수면에는 아직 인간의 몰락의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물오리와 기러기들이 그처럼 맑은 호수에 흡족해하며 떠 있었으리라. 이미 그때에도 월든호수는 불었다 줄었다 하면서 자신의 물을 계속 정화시켰을 것이며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색깔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월든호수가 될 특허권과 하늘의 이슬을 증류할 수 있는 면허증을 하늘로부터 받아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라져버린 민족들의 문학에서 이 호수가 카스탈리아의 샘 같은 역할을 했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또 황금시대에는 어떤 요정들이 이 호수를 지배하였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월든호수는 콩코드 마을이 자신의 작은 왕관에 달고 있는 최고급의 보석인 것이다. 그러나 이 호수에 맨 처음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조금은 남겨놓은 것 같다. 나는 호수를 빙 둘러가면서 가파른 산허리에 선반 같은 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다. 호숫가에 우거진 숲 일부가 최근에 잘려나간 곳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이 길은 산허리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물가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도 한다. 이 길은 아마도 이곳에 살아온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길로 원시시대 사냥꾼들의 발에 의해 닦이기 시작했을 것이며 현재의 주민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따금씩 밟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은 겨울에 눈이 약간 내린 다음 호수 한가운데에 서서 보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그때 이 길은 풀이나 나뭇가지로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뚜렷한 기복이 있는 하나의 하얀 선으로 나타난다. 여름에는 가까이서도 그 길을 알아볼 수 없던 여러 곳에서 4분의 1마일 정도 떨어져서 보면 아주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눈이 그 길을 명백한 백색의 활자로 부각시켜
다시 인쇄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이곳에 지어질 별장들의 정원이 이 길의 흔적을 어느 정도나마 보존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호수의 수위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기적인지 아닌지 또 얼마 동안의 기간에 그러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긴 하지만 대체로 수위는 겨울에는 높아지고 여름에는 낮아지는데 일반적인 강우나 한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이 호숫가에 살 때보다 수위가 1피트나 2피트 낮았던 때와 적어도 5피트 이상 높았던 때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호수 속으로 뻗쳐 있는 좁은 모래톱이 있는데 그 한쪽은 물이 매우 깊다. 이 모래톱의 끝은 호수 기슭에서 약 30m쯤 떨어져 있는데 1824년이던가 어른들이 거기서 솥에 생선 스프를 끓일 때 심부름을 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내 친구들은 생선 스프 건이 있은 다음 2, 3년 후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호수 기슭에서 약 80m쯤 떨어진 숲속에 외진 작은 마을에서 내가 보트를 타고 자주 낚시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귀를 기울이곤 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마을은 풀밭으로 변한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호수는 물이 계속 불어 1852년의 여름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내가 호숫가에 살던 때보다 꼭 5피트만큼 수위가 높아졌다. 즉 30년 전과 같은 높이의 수위가 되어 위에 이야기한 그 풀밭에서 또다시 낚시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면 월든 호수 수위의 변동폭은 그 최대 수치가 6, 7피트이다. 그러나 주위의 산에서 흘러드는 물의 양은 대수롭지 않으므로 이 같은 물의 증가는 지하 깊숙이에 있는 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올여름에도 호수의 물은 다시 줄기 시작했다. 이처럼 주기적이든 아니든 수위의 변동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나는 한 차례의 상승과 두 차례의 하강 일부분을 관찰하였는데 앞으로 12년 내지 15년 후에 호수의 수위는 내가 알고 있는 최저의 수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1마일 동쪽에 있는 플린트 호수와 중간에 있는 작은 호수들도 월든 호수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 호수들은 얼마 전에 월든 호수와 때를 같이하여 최고의 수위에 도달했다. 나의 관찰에 따르면 화이트 호수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월든 호수가 오랜 간격을 두고 물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즉 최고의 수위가 1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면 호수 주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어렵게는 하지만 지난번 수위가 최고로 올랐던 때 이후 물가에 자라난 수목과 관목들인 리기다 소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사시나무 같은 것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다시 빠지면 말끔히 정리가 된 호수 기슭이 나타나게 된다. 매일 간만에 차가 있는 호수나 강과는 달리 월든 호수의 기슭은 수위가 낮을 때 가장 깨끗하다. 내 집 바로 옆에 호숫가에 한 줄로 쭉 서 있던 15피트 높이의 리기다 소나무들이 마치 지렛대를 써서 쓰러뜨린 것처럼 죽어 넘어졌는데 이 나무들이 호수를 잠식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지가 된 것이다. 이 소나무들의 크기를 보면 마지막으로 수위가 이 정도로 높았던 때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수위의 변동을 통하여 호수는 기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슭은 가위질을 한 것처럼 털이 깎이게 된다. 그러므로 나무들은 점유권에 의하여 기슭을 차지할 수는 없다. 기슭은 수염이 자라지 않는 호수의 입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호수는 때때로 자신의 입술을 핥아서 그곳을 깨끗하게 한다. 수위가 최고에 달하면 오리나무, 버드나무 및 단풍나무들은 물속에 있는 줄기 부분으로부터 사방으로 수없이 많은 불그스레한 섬유질의 뿌리를 수미터의 길이로 뻗어서 자신을 지탱하려고 하는데 바닥에서 3, 4피트가량의 높이에까지 이런 뿌리들이 나온다. 또 물가에 사는 월귤나무는 대개 열매를 맺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호숫가에 어떻게 해서 그처럼 고운 돌이 고르게 깔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거기에 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서 알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대로 어렸을 때 들었다고 하는 전설이 하나 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옛날 옛적에 인디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산 위에 모여 주술 의식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산은 지금 월든 호수가 깊은 것만큼이나 하늘 높이 치솟은 그런 산이었다고 한다. 인디언들은 주술 의식을 올리면서 신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 산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이때 월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노파만이 도망쳐 목숨을 구했으며 호수의 이름은 그 노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산이 흔들릴 때 돌들이 산허리를 굴러내려와 지금의 호수 기슭을 이루었으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추측이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곳에 호수가 없었으며 지금은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 인디언의 전설은 내가 전에 말한 바 있는 원시 개척자의 이야기와 별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 개척자는 탐지 막대를 들고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풀밭에서 옅은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개암나무로 된 탐지 막대가 점차 아래로 숙여지는 것을 보고 이곳에 우물을 파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호숫가의 돌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호수의 물결이 언덕배기에 부딪히는 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호수 주위의 산들에는 이와 똑같은 종류의 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호수 근처를 지나는 철로를 건설할 때 그와 똑같은 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돌들을 가지고 철로 양옆에 돌담을 쌓아야 했다. 더구나 호수 기슭이 가장 가파른 곳에 돌들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유감스럽지만 이 돌들의 유래는 나에게는 더 이상 신비스러운 일이 되지 못한다. 나는 누가 그 돌을 깔았는지 알아낸 것이었다. 호수의 이름은 세프론 월든 같은 영국의 지명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원래부터 월드인 폰드, 즉 담으로 둘러싸인 호수라고 불린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내게 월든 호수는 누가 미리 파놓은 우물과도 같았다. 연중 항상 맑은 이 호수의 물은 그중 4개월간은 차갑기까지 한 것이다. 그때 호수물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물은 아닐지라도 최상급의 물 중에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겨울에 대기 중에 드러난 물들은 대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샘물이나 우물물보다 차갑다.
1846년 3월 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내 방의 기온은 지붕 위에 내리쬐는 햇볕의 영향도 있고 해서 한때는 화씨 65도 내지 70도까지 올라갔지만 같은 시간 동안 방 안에 놓아두었던 호수물은 42도였다. 그것은 갓 길어온 마을의 가장 차가운 우물물보다 1도가 더 낮은 것이었다. 같은 날 보일링 샘의 물은 45도였는데 내가 시험해본 여러 샘물 가운데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샘물은 표면에 얕게 고여있는 물이 섞이지 않으면 내가 아는 물 중에서 여름에는 가장 차가운 물인 것이다. 또 월든 호수는 여름에는 그 깊이 때문에 햇빛에 드러나 있는 대부분의 물처럼 따뜻해지는 일이 없다. 아주 더운 날에는 나는 늘 한 통의 물을 길어서는 지하 저장실에 넣어두곤 했는데 밤사이에 차가워져서는 그 다음날 낮 동안에도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근처에 있는 샘의 물을 길어오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호수물은 일주일이 지나도 길어온 날과 물맛이 같았으며 펌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여름에 호숫가에서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통의 물을 캠프장 그늘에 2-3피트 깊이로 묻어두면 구태여 사치스러운 얼음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9월이나 10월의 이런 날 월든 호수는 완벽한 숲의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의 가장자리를 장식한 돌들은 내 눈에는 보석 이상으로 귀하게 보인다. 지구의 표면에서 호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면서 커다란 것은 없으리라. 하늘의 물, 그것은 울타리가 필요 없다. 수많은 민족들이 오고 갔지만 그것을 더럽히지는 못했다. 그것은 돌로 깰 수 없는 거울이다. 그 거울의 수은은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으며 그것의 도금을 자연은 늘 손질해준다. 어떤 폭풍이나 먼지도 그 깨끗한 표면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호수의 거울에 나타난 불순물은 그 속에 가라앉거나 태양의 아지랑이 같은 소리, 그 너무나도 가벼운 마른 걸레가 쓸어주고 털어준다. 이 호수의 거울에는 입김 자국이 남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입김을 구름으로 만들어 하늘로 띄워 올리는데 그 구름은 호수의 가슴에 다시 그 모습이 비친다. 들판과도 같이 넓은 물은 공중에 떠있는 전기를 반영한다. 그것은 위로부터 끝없이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중간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땅 위에서는 풀과 나무들만이 흔들리지만 물은 그 자체가 바람에 의해 잔물결이 일게 된다. 나는 수면에 미풍이 불어 지나가는 곳을 빗줄기나 빛의 파편이 번뜩임을 보고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호수의 표면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언젠가 우리는 공기의 표면을 내려다보며 한층 더 신묘한 전기가 어디를 스쳐 지나가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10월 하순경 된서리가 내리면 소금쟁이와 물매아미는 마침내 자취를 감춘다. 그때부터 11월 말까지 평온한 날에는 호수의 표면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11월의 어느 오후였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비바람이 그치고 평온이 다시 왔지만 하늘은 아직도 구름이 잔뜩 끼고 공기는 옅은 안개로 가득했다. 호수가 너무 잔잔했기 때문에 수면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수면은 이제 10월의 화려한 빛깔들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어두운 11월의 색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영상 위를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만가만히 노를 저었다. 그러나 보트가 일으킨 작은 물결은 내 시선이 뻗칠 수 있는 곳까지 멀리 퍼져나갔으며 호수에 비친 영상에 일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수면 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멀리 물 위에 이곳저곳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서리를 피한 소금쟁이들이 그곳에 모여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또는 수면이 너무 잔잔하니 호수 바닥에서 샘이 솟는 모습이 그곳에 표출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노를 저어 그곳에 다가가자 나는 놀랍게도 나 자신이 수없이 많은 조그만 퍼치대에 둘러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약 5인치 정도 크기의 이 퍼치들은 푸른 물 속에서 아름다운 청동색의 모습으로 뛰놀다가 끊임없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파문을 일으키곤 했는데 어떤 때는 수면에 기포를 남겨놓기도 했다. 이처럼 투명하고 바닥이 없어 보이는 호숫물에 구름까지 비치고 보니 나는 마치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었으며 지느러미를 돛처럼 펼치고 헤엄치는 이 물고기들은 나보다 조금 아래에서 좌우로 날고 있는 새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수에는 그런 퍼치대들이 많았는데 겨울이 그들의 넓은 하늘의 창문에 얼음으로 된 덧문을 씌우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즐기려는 것 같았다. 고깃대가 수면 가까이 노는 모습이 어떤 때는 가벼운 바람이 수면을 치는 것처럼 또는 약간의 빗방울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내가 무심히 배를 저어 나가다가 고기들을 놀라게 하면 그들은 마치 누가 잎이 많이 달린 나뭇가지로 수면을 친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꼬리로 수면을 쳐서 잔물결을 일으키고는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바람이 일고 안개가 더 짙어지며 물결이 치기 시작하자 퍼치들은 수면 위에 몸이 반쯤 드러날 정도로 더 높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3인치 길이의 검은 점 100여 개가 동시에 수면 밖에 나타난 것 같았다.